경찰 아내가 귀갓길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범인은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발생 10분 만에 범인을 체포하였지만 범행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경찰서에 숨겨진 비밀이 폭로되어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사건 뒤에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사건은 미국 콜로라도주 그릴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릴리는 덴버에서 약 54마일 떨어진 콜로라도 북부에 있으며 인구 약 18만 명의 웰드 카운티의 군청 소재지이자 카운티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헤더가 라우스는 1969년 2월 8일생으로 콜로라도의 행복한 4인 가족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1991년 7월 헤더는 대학 동창인 이그나시오 가라우스와 결혼하여 고향에서 가까운 그릴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헤더는 현지의 신용조합에서 출납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이그나시오는 그릴리 경찰서에서 불법 마약물 수색 담당 경찰이었습니다. 1997년 두 사람은 결혼한 지 거의 6년 만에 빅토리아라는 딸을 갖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위해 부부는 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가족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우선 헤더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간 지 일주일 만에 그녀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게 되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숨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연달아 여의자 헤더는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헤더는 장기간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우울증은 완치가 어려웠고 증상을 조절하려면 약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항우울제는 환자의 신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부작용 중 하나가 부부 생활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헤더는 치료 이후부터 부부 생활을 거부하였고 심지어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그나시오는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헤더 역시 남편이 본인 곁에 있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이그나시오는 아내를 배신하여 쇼나 넬슨이라는 여성과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이그나시오의 동료였는데 경찰서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유부녀였으며 남편 켄 넬슨은 그릴리 경찰서의 부국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10년차 부부로 이미 자녀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쇼나와 이그나시오는 부서가 통합되며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그들은 사내 메신저로 서로를 간보는 정도였는데 200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육체적 관계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한번 선을 넘으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경찰서 근처에서 데이트하기 시작하여 얼마 안 돼 경찰서 내부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쇼나의 남편도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부국장 신분인 탓에 누구도 감히 그에게 쇼나의 불륜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귄 지 3개월 만에 쇼나는 이그나시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이그나시오는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이그나시오는 쇼나와 가벼운 만남을 가지고 싶었지 진지하게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그가 가진 모든 걸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계속하여 쇼나를 설득하였고 쇼나도 아이를 지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신 사건 이후 이그나시오는 본인이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인지 아니면 쇼나와의 관계가 위험하다고 느껴져서인지 어쨌든 그는 쇼나와 헤어지고 가정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쇼나는 이미 이그나시오에게 푹 빠져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쇼나는 이그나시오에게 두 사람의 불륜 사진을 보여주며 본인과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아내에게 보낼 거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이그나시오는 어쩔 수 없이 쇼나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년 후 두 사람의 불륜은 결국 발각되었습니다. 쇼나는 어렸을 때부터 꼬박꼬박 일기를 썼는데 일기장에 이그나시오와의 데이트 내용을 시간, 장소 등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일기장이 결국 남편 켄에게 들켜 이혼당하게 되었습니다. 싱글이 된 후 쇼나는 더욱 거침없어졌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이그나시오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그와 함께 가정을 꾸릴 생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쇼나는 자기의 다리에 이그나시오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그나시오의 아이를 다시 임신하여 협박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쇼나는 이그나시오의 말을 듣지 않고 아이를 낳으려고 고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공포와 짜증을 불러일으켰지만 이그나시오는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그나시오는 아내에게 불륜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더는 아주 슬퍼했지만 단연간 다져온 부부관계를 고려하여 남편에게 2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선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고 쇼나와 2사람 사이의 아이와 완전히 관계를 끊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그나시오는 동의하고 쇼나에게 전화하여 헤더 앞에서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이그나시오는 전화통화에 매우 단호하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쇼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그녀는 헤더에게 자신과 아이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그나시오에게 여러 개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너는 양심이 없어. 너에 대한 나의 헌신은 사라졌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믿었는데 넌 나를 가지고 놀았어. 넌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할 거야. 하지만 그녀의 메시지는 헤더와 그녀의 남편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쇼나가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쇼나는 문자를 보낸 후 다시 이그나시오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 본인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혼모로서 쇼나는 아이를 키우는 걸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전남편 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쇼나는 전남편의 심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불임 수술을 받은 켄이 계속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핑계로 켄과 재혼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전처의 애원에 마음이 약해진 켄은 결국 쇼나와 아이를 받아들여 재혼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2가족은 각자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약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1월 23일 추운 화요일 저녁에 헤더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동료 몇 명과 함께 주차장으로 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검정색 로브를 입은 낯선 사람이 사격 도구를 들고 그들의 앞에 나타나 헤더를 위협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바닥에 엎드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된 헤더의 동료들은 바로 안전한 곳으로 숨었습니다. 상대방의 위협으로 헤더는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 바닥에 엎드렸지만 그 낯선 사람은 헤더의 머리를 향해 2번 사격하고 픽업 트럭에 탑승하여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헤더의 동료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Somebody's been shot? Yeah, right Can you outside. with them? Or are you with the Yeah. person? Yeah, she's on the ground right now. They just ran around. Someone yelled at her, "You ruined my life," in a mask, and just shot her and ran. She's on the ground. Is it male or female? Yeah. On the ground.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신고 내용대로 헤더는 숨진 채 엎드려 있었고 머리에는 2개의 치명상을 입었고 주위에는 소지품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대량의 증거물을 발견했는데 그중 범인이 남긴 검은색 신발 1켤레와 2개의 사격알, 그리고 재수가 차를 운전하여 도피할 때 남긴 타이어 자국이 있었습니다. 헤더의 동료들은 재수가 옷을 많이 입고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와 달리는 모습을 보아선 여자가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범인이 현장을 떠나려고 할 때 차에 탔을 때 실수로 진갈색 머리카락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운전한 차량은 검정색 포드 픽업 트럭이었는데 차량 후방 미등이 파손되어 한쪽 불만 들어왔습니다. 동료들은 범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이 내연녀 쇼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단서를 입수한 경찰은 바로 무전으로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 당시 쇼나의 남편 켄이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접한 그는 바로 동료와 함께 본인의 집으로 달려가 쇼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집에서 약 7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차량을 운전하며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쇼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켄은 아내의 차를 세우고 그녀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He slapped down on the top of the truck and he said, "Get out of the truck. Get out of the truck. Get out of the truck." He said it like 3 times. I rolled down the passenger window because that was the side that he was coming over to. And it was a bench seat, so I slid over, rolled down the window, and I said, "What?" 쇼나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그 당시 사격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본인이 새 아이를 두고 혼자 밖으로 나가 남편이 화가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켄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봤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파트너 카일이 그녀에게 근처에서 사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자 그제야 그녀는 사건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몇 분 후 경찰 지원팀이 켄과 쇼나의 집에 도착하여 쇼나가 운전한 차를 견인하고 쇼나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Well, let's start backwards. What happened that caused Ken to stop you guys? Or to stop you? 부드러운 말투의 이 경찰은 쇼나와 10년 넘게 같이 일한 동료였습니다. 그는 쇼나와 헤더가 갈등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쇼나의 차는 목격자가 설명한 차와 특징이 일치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쇼나가 경찰서로 갔을 때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부 쇼나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로서 그는 여전히 절차에 따라 범행 당시 쇼나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쇼나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좀 아까 약간 불편해서 목욕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어요. 목욕할 때는 주로 레드와인을 마시는 편인데 집에 레드와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슈퍼마켓에 가서 와인을 구입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목욕하려고 했지만 집 문을 막 나가려고 했을 때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다이어트 약을 먹어 설사를 하게 됐는데 실수로 바지와 신발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집을 더럽히기 싫어 차고로 가 옷을 벗고 우선 더러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차고에 신발이 없어 맨발로 운전하여 근처 슈퍼마켓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슈퍼마켓에 도착했을 때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갑이 전에 갈아입은 옷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현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남편 켄을 만났죠. 그 당시 그녀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쇼나의 진술은 그 당시 그녀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지만 결국 경찰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쇼나의 DNA를 수집하여 그 당시 그녀가 입고 있던 옷과 운전한 차량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검정색 로브와 사격 필수품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 검정색 로브는 목격자들이 묘사한 죄수의 복장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사격 필수품도 역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총격 잔해와 동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쇼나의 옷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 신발에서도 쇼나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나는 여전히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제기한 모든 질문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쇼나는 남편 켄이 경찰이며 그 차도 남편의 차량이라며 차에 사격 필수품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은 세탁바구니에 뒀던 거라 켄의 옷에서 화약 찌꺼기가 묻은 거라고 하였습니다. 또 켄이 사냥을 자주 하므로 옷에 화약 흔적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로브는 사실 할로윈을 위해 구입한 의상이라며 한 번도 입지 않고 계속 차에 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 있던 검정색 구두에 대해 쇼나는 평소 여자 신발을 신는데 현장에 있던 구두는 분명 사이즈가 큰 남성용 구두여서 그 신발은 본인의 것이 아니며 누군가가 그녀를 모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쇼나의 가족도 그녀가 결백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증거가 불합리하다고 믿었으며 또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차량 후미등 중 하나가 깨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말했지만 쇼나가 운전한 자동차의 후미등은 운전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쇼나가 체포되기까지 10분밖에 지나지 않아 쇼나는 자동차 후미등을 수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한 목격자들은 범인이 탈출할 때 실수로 진갈색 머리카락을 노출한 적이 있다고 했지만 쇼나의 머리는 금발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검정색 신발이었는데 발견됐을 땐 아주 깨끗하고 새 신발처럼 보였습니다. 사건 당시는 겨울이어서 거리의 절반 이상이 녹은 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쇼나가 그 신발을 신었다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찰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나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후미등이 꺼져 있는 건 무언가에 가려졌다고 추측하였으며 범인 머리 색깔에 대해선 가로등이 조금 어두워 목격자들의 오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는 전부 쇼나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아있어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쇼나의 집과 집으로 가는 길을 확인했지만 범행 도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쇼나와 관계가 좋은 친구이자 동료인 미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쇼나는 둘 다 경찰서의 파견자 일을 했으며 아주 친했습니다. 경찰은 미셸로부터 몇 가지의 단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Did she confide in you that she was planning to do this? No, She call you for helping her stay out of trouble after doing this? Is that right? she's never been violent. She's never been to a point where, she's screaming or anything like that. I mean, she's never alluded to the fact that she would hurt anybody. 초반 미셸은 쇼나를 옹호하며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많아지자 미셸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I can't live with this anymore, and I did not do this, and the person that did this needs to be held responsible. So what did she say? She said, I have to do it. I'm miserable. I can't live with this anymore. 미셸의 말에 따르면 쇼나는 내연남에게 버림받은 이후 헤더를 증오했습니다. 그녀는 헤더가 자신의 행복을 방해한다고 믿고 있어 그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쇼나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미셸과 같이 범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셸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쇼나에게 몇 가지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특징을 가리는 것과 현장에 아무런 흔적을 남겨서 안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희생양을 찾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쇼나는 심사숙고 끝에 남편 켄을 희생양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 그녀와 이그나시오 모두 싱글이 되어 두 사람이 다시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켄을 어떻게 모함할 계획인지는 미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월 22일에 그날 밤 퇴근한 쇼나는 친구에게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헤더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범행은 헤더가 이미 퇴근하여 실패하였습니다. 그 후 쇼나는 또 다른 기회를 찾을 거라고 하며 바로 이튿날에 사격 도구를 들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미셸의 증언에 경찰은 일련의 증거물을 완화하고 그녀도 사건의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미셸의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았으며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 사건에 협조한다고 하여 미셸과 유죄 인증 거래하기로 하여 추후 재판에서 법원은 그녀에게 더욱 가벼운 처벌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 2월 21일 사건이 발생하고 1년 만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쇼나와 이번 사건을 연결하는 모든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미셸은 법정에 출석하여 쇼나와의 음모를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불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나의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검찰의 혐의를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자동차의 후미등과 현장에 남겨진 신발 등이 이상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쇼나는 법정에서 폭로하기 시작하더니 사실 미셸이 진짜 범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미셸이 그녀를 모함했다는 증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친구의 관계를 넘어 10년 이상 비밀 연애를 해왔습니다. 쇼나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한 달 전에 미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미셸은 쇼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었다고 하였습니다. 쇼나는 또 검찰의 증거로 자신의 진술을 입증하였습니다. 목격자들이 범인이 탈출할 때 실수로 짙은 갈색 머리를 노출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셸의 머리카락 색이 바로 목격자가 본 머리카락 색과
동일하게 어두운 색이었습니다. 여러 단서를 종합하여 두 사람이 사귀었던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쇼나의 말이 사실인지는 경찰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은 몇 주간 지속되어 결국 배심원단은 그녀들에게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쇼나는 특급 상해죄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공동피고인 미셸은 유죄를 인정하여 유기징역 9년과 가석방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3년만 감옥에 있으면 됐습니다. 현재 미셸은 감옥에서 풀려났고 쇼나는 아직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켄과 이그나시오는 사건 이후 경찰서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쇼나가 법정에서 한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쇼나는 정말 미셸의 모함에 빠진 것일까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